예, 지금 우리가 계획한 진도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첫 번째 이 단원 일부 1장 시학과 수사학이 사실은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총론에 해당되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파트를 총론식으로 다 공부하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개념들을 우리 수강생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주의 문학이론, 두 번째는 정신분석과 문학이론을 접목시키는 부분, 세 번째는 현대 논정의 수사학을 문학 연구에 접목시키는 것. 지금 우리 세 번째 현대 논정의 수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지만 이렇게 처음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바로 현대 논정의 수사학과 문학 연구를 접목시킨 부분이거든요. 이제 곧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갈 텐데 바로 일부 6장 현대문학 비평과 논정의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다시 신수사학도 공부하고 제임스 크루사이트도 다시 공부하고 할 텐데 지금 이제 처음 이 개념이 나왔을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를 하면 앞으로 진도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임스 크루사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해체주의의 근본적이고 집요한 회의주의에 대해 이루어진다. 자, 해체주의의 회의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죠. 데리다가 의심을 끝까지 지독할 정도의 의심을 실천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이문열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우리는 대체로 생각하지만 이문열은 없다. 사람의 아들을 쓴 소설가는 없다. 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문학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자의 죽음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죠.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회의주의인데 해체주의는 회의주의 의심의 실천인데 크루사이트는 그것을 다시 뭡니까? 회의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지 잘 한번 살펴봅시다. 데리다가 쓴 논문의 제목이 징후 사건 맥락입니다. 유명한 논문인데요. 이 데리다가 이 논문에서 누구를 비판하냐면요. 말과 행위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틴이라는 사람. 이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위. 수사학자이기도 하고 언어학자이기도 한데 이 오스틴의 말과 행위가 상당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데리다가 어떻게 비판하냐면요. 의사소통의 성공에 집중하는 데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 어렵지 않죠? 오스틴의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이 대화가 성공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책이 집필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겠죠. 대체로 언어학은 그죠? 언어학이 이 책만 그런 게 아니겠죠. 오스틴뿐만 그런 게 아니겠죠. 대부분의 언어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은 의사소통이 성공한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미가 잘 전달된다. 그죠? 대화가 잘 통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학문적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책은 언어학자인 오스틴이 말은 그 자체로 성립하기보다는 행위로서 말은 행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화행 이론인데 앞에서 한번 나왔죠. 화행 이론, 스피치 액트 시어리. 그 이제 화용론이라고도 쓰고 말하고 화행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용자 화자는 대화할 때 화자고, 그죠?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화용할 때 용자는 쓸 용자를 씁니다. 사용한다는 거죠. 화행할 때는 행위할 때 행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화용론, 화행론 다 같은 말이고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인데요. 영어로는 스피치 액트, 액트가 행위잖아요. 언어를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용론 혹은 화행론, 언어행위 이론을 대표적인 저서가 이 책입니다. 데리다는 어떻게 이 책을 비판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데리다의 핵심 개념 뭘 배웠어요? 차연, 반복 가능성, 의미 결정 불가능성 배웠잖아요. 그게 데리다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오스틴의 이 책이 엉터리라고 보는 거죠. 왜? 대부분의 인간의 언어 행위는 기표와 기의가 계속 뭐예요? 차연을 일으키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책은 의미 전달이 된다고 성공한다고 전제하고 이 이론을 펼치기 때문에 이게 옳으라는 겁니다. 데리다다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오스틴의 초점은 담화 행위에서 부정적인 것에 대한 체계적인 배제, 즉 의사소통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제하고 이 책이 즉 의사소통이 실패한다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오히려 실패의 가능성이 언어 행위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여러 번 지금 데리다의 차연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제임스 크루스와이트는 어느 쪽을 편을 드는 걸까요? 오스틴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리다가 오스틴에게 비판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심하다. 자기 생각은 제임스 크루스와이트는 오히려 오스틴 쪽에 자기는 동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회의주의적 입장은 오스틴의 일상성의 개념에 대한 부정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자, 이제 일상성 어렵지 않습니다. 제임스 크루스와이트가 볼 때는 데리다가 오스틴을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개념에 근거해서? 차연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차연은 뭡니까? 기표와 기의가 잘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끄러지고 차이와 지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 데리다의 생각이죠. 제임스 크루스와이트는 데리다 당신의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 오히려 오스틴의 이 책은 뭐에 근거한다는 겁니까? 일상성에 근거한다. 일상성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일상성이다. 예를 들면 태어나고 성장하고 뭡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또 활동하고 또 밤에 잠을 자고, 이거는 특정한 인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어떤 일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도 이 일상성의 개념 속에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기본적으로 실패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더 기본적인 것이다. 성공이 더 기본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근거는 일상성에 있다. 그죠? 오스틴의 일상성 개념에 대한 부정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데리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스틴의 일상성 개념이야말로 의사소통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경험되는 맥락에 대한 개념이다. 제임스 크루스와이트의 생각입니다. 일상성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오스틴의 말과 행위는 일상성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저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제임스 크루사트의 이 이성의 수사의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설명하고 이제 이 단원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원으로. 크루사이트는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독특한 논정 행위의 이론을 재구성한다 그랬죠. 논정 행위 이론 재구성이라는 이 말이 이 책 전체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논정 행위 이론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의 티테카가 쓴 신수사학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음 단원에 가서 6장 가서 현대문학 비평과 논정의 수사학에 가면 한 권의 책이 더 나옵니다. 그 책도 중요한데 이 책은 지금 이 첫 번째 단원에서는 총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은 지금 생략됐지만 사실은 왜 논정행위의 이론을 재구성인가 하면 대표적으로 두 권의 업적을 재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책은 스티븐 툴민이라는 사람이 쓴 논정의 용도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어요. 바로 고려대 출판부 수사학 총서. 아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그 수사학 총서. 이 이성의 수사학도 수사학 총서 3권인데 그 스티븐 툴민이 쓴 논정의 용도도 수사학 총서에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의 티테카의 신수사학, 이게 사실은 현대 논정의 수사학의 원조격인데 이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우리 고려대 출판부에서 수사학 총서로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스티븐 툴민의 논정의 용도까지 포함해서 논정행위 이론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크루사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이. 그것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집니다.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이에요. 자, 이것도 약간의 도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 이 세 가지 굉장히 단순하죠. 의사소통 이론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논정의 수사학은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설득의 수사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논정행위 이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스피치 액트 시어리. 우리말로는 화용론, 화행론. 큰 학문적 범주로 보면 언어학 중에서도 그러한 언어행위 이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논정행위 이론이란 말이나 여기에 논정이라는 말 대신에 언어가 들어가도 되겠죠. 조금 더 포괄적인 범주로. 자,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또 넘어가 봅시다. 지금 또 역시 도식을 활용할 텐데 도식적으로 제임스 크루사이트의 이 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그랬죠. 자, 논정 행위 이론의 재구성 이랬으니까 이 제임스 크루사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논정행위 이론이에요. 논정행위 이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바꿔보면,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의사소통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화용론 혹은 화행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언어행위 이론, 영어로는 스피치 액트 시어리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책의 기본적인 특성은 의사소통 이론이기 때문에 논정행위 이론이고 언어행위 이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겠죠. 그죠? 대화가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도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또 동그라미를 그려볼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말하고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사소통이 이렇게 진행될 때, 자, 세 가지 범주를 이 책이, 그래서 아까 1장은 현대 철학의 흐름을 누구를 비교하면서 제시했다고요? 데카르트, 하이데거, 데리다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제임스 크루사이트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이성의 수사학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ABC, 이 삼각형을 생각하면 됩니다. ABC 삼각형. 그게 1장이에요. 2장부터가 바로 이제 이 본론인데, 이 논정행위 이론을 어떻게 재구성하나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재구성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주장하기 이론입니다. 주장하기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이 화살표,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주장하기 이론. 그런데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상호, 그죠? 작용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화자에게 두 번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에요. 질문하기가 가능하죠. 이것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인간의 언어행위 이론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영역에서 언어행위도 정치인이,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 정책 연설을 하거나 정치 연설을 하고 나서 기자들이든 뭐 국민들이든 질문을 받습니다. 그죠? 학술 대회가 열려도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의 토론자가 붙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언어 행위는 주장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질문하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뭐가 가능해요?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장하기라는 범주와 질문하기라는 범주가 아주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지금 세 번째는 갈등이죠. 그러니까 주장하기 이론, 질문하기 이론, 이걸 다 이제 이론을 재구성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이 뭡니까? 이 재구성의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신수사학이라는 책이다. 누가 썼어요? 페렐만과 티테카가 썼어요. 두 번째는 논정의 용도라는 책이고, 이것은 스티븐 툴민이 썼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성의 수사학이 이제 이 성과들을 다 개성하고 집대성했거든요. 제임스 크루사이트. 이 두 권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재구성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하버마스도 등장하고, 우리가 뭐 한 번쯤 들어보거나 한 번도 안 들어본 이 철학자들, 수사학자들, 이론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 책에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 수많은 이론들을 이 이론에 다 어떻게 해요?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구성입니다. 논정행위 이론을 주장하기 이론, 질문하기 이론 속에 다 뭡니까?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뭐 하버마스의 이론은 주장하기 이론이고, 또 누구의 이론은 질문하기 이론이고,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구도 속에, 범주 속에 다 재배치를 하는 식이 바로 그래서 이성의 수사학은 계속 논정행위 이론의 재구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전에 이론가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갈등 이론이잖아요. 갈등이란 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가 갈등이죠. 그래서 갈등은 정치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있고 연인 사이에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한 개인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이론의 갈등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1번과 2번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갈등 이론에 해당되는 걸 다 재구성합니다. 너무 쉽죠? 주장하기 이론이 있고 질문하기 이론이 있고 세 번째 갈등 이론이 있습니다. 즉 우리 교재에는 아직 설명이 안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화자와 청자만 존재하지 않고 제3자가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청중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공간이 좀 협소하지만 이 청중의 역할은 뭘까요? 청중의 역할은 이 주장하기, 질문하기 사이에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평가하기입니다. 평가하기. 이게 4번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기에 해당되는 이 청중 이론이 4번에 해당됩니다. 이게 또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 기본적인 이성의 수사학이 제시하고 있는 이 논정행위 이론의 재구성의 이 그림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 속에 다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공통분모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우리 수사학이 현실 속에서 실천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되는 사례의 대표적인 게 정치 연설과 두 번째 법정 연설이거든요. 자, 법정 연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가 서로 물론 대리인이겠지만 검사와 변호사가 그죠? 원고와 피고로 주장하기와 질문하기를 계속합니다. 그죠? 자기 주장을 입증해서 더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A와 B는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판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A와 B는 서로 경쟁을 할 뿐이고 또 주장과 질문하기를 되풀이합니다. 판정은 누가 해요? 법정에서 판사가 합니다. 이 사법제도가 또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또 뭐 유럽의 나라들은 또 배심원 제도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죠? 복수의 배심원들이 의견을 판정을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죠. 그게 여기에 속합니다. 바로 평가하는 주체, 평가의 주체, 청중입니다. 화자와 청자의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청중입니다. 그래서 법정 연설에서는 판사나 배심원들이 여기 청중에 해당됩니다. 정치 연설에서는 이 청중에 해당되는 게 누굴까요? 평가하는 거?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요즘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이 굉장히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여당이든 야당에서도 각각.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여당 후보, 야당 후보가 또 복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예상됩니까? TV 토론 같은 것도 하겠죠. 대통령이든 서울시장이든 TV 토론을 하면 A와 B 사이에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이 발생합니다. 누가 평가할까요? 유권자들이 평가하죠. 정치 연설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영역이든 법정 영역에서 수사학의 예를 찾으면 가장 선명하게 구체적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학이라는 학문은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고 인간의 현실적인 활동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진행이 되고 실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사례를 정치 연설과 법정 연설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들이 많죠. 그래서 익숙하죠, 우리는.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논쟁을 벌이고, 그죠? 쟁점을 놓고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에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청중이 있다는 거. 자, 이것이 이제 기본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수사학은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기초 공통 학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빨리 이 단원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자, 지금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이 총론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크로사이트는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여기 이제 하나 네 번째가 빠졌죠. 여기서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청중.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 네 번째는 청중. 그죠? 아까 그 그림을 역시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독특한 논정 행위의 이론을 재구성한다. 그죠? 자, 재구성이란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신수사학이든 논정의 용도든 그걸 포함해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지만 대표적인 논정의 수사학의 성과지만 그 위에 수많은 현대적 혹은 이론들, 학문들, 철학자들의 생각들을 다 여기다가 어디에? 이 범주에 다 재구성합니다.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 청중에. 자, 보세요. 하버마스가 등장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 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바로 논정의 수사이니까. 자, 이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주장하기 이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장하기 파트에서 이걸 재구성하면서 하버마스의 이 이론을 다시 설명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것도 주장하기 이론에 속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비나스가 등장하죠. 레비나스의 근접성, 말해진 것에 의해 폐쇄된 말하기의 회복. 레비나스는 말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해진 것보다 말하기가 중요하다. 자, 이것도 어디에 속한다고요? 주장하기 이론.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A가 B에게,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것이 말하기 행위잖아요. 주장하기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범주도 어떻게 보면 레비나스의 말하기를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자기식의 용어로 주장하기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실은 인맥상통하는 얘기죠. 말하기, 주장하기.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말하기는 주장하기라는 뜻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말해진 것보다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럼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현대 학문이, 현대 지식과 학문이 말해진 것만을 중시하고 이걸 연구하지 말하기는 연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약간의 설명을 또 해봅시다. 조금 전에 그렸던 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레비나스의 생각을 한번. 레비나스가 이게 말하기라면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아까도 우리가 그렸죠? 화자고 이건 청자입니다. A가 B에게 말하기를 합니다. 이건 행위죠. 말하기라고 하는 건 행위죠. 말해진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B에게 어떤 말하기의 결과로 전달되는 이것이
말해진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볼 때는 인간의 언어 행위 속에서 이 말하기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인간의 지식과 학문 체계는 주로 이 말해진 것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탐구하고 이것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말하기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말해진 것보다. 말해진 것은 결과물이죠. 최종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정치 연설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말해진 것을 중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치 연설을 하는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연설문을 그죠? 연구하는 겁니다. 이미 원고로 작성됐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만약에 떠 있다. 혹은 뭐 책으로 나왔다. 그럼 그걸 연구하는 거죠. 학문은 대체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말해진 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철학자들의 주장도 말해진 걸 자꾸 연구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우리 학생들이 더 실감 날 테니까 조금 이전의 사례지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대테러 전쟁을 벌입니다. 이락을 대상으로 했나요? 세계 살상 무기를 감추고 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물론 보복 전쟁이죠. 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서 공격받으니까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이 국민들을 이 전쟁의 정당성을 그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 연설을 합니다. 그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해진 것은 이 말하기는 이 화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 원인이라고 할까요? 배경이라고 할까요? 배후가 다 이 말하기라고 하는 행위 속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꼭 뭐 부시 대통령을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모든 언어 행위는 말하기라고 하는 것에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말해진 것은 이 결과물만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때 정치 연설을 했던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연설을 했던 그 연설문만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분석을 한다면 그 숨어 있는 그죠? 전쟁을 왜 일으켰는지 원인과 배경과 배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해진 것에만 집중해 가지고는 이 말하기가 감추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학문과 지식 체계는 대체로 말하기보다 말해진 걸 중시한다는 것, 그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혹은 사회적 책임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말하기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원인, 배후까지 다 찾아봐야 된다. 아마 부시 대통령은 그 전쟁을 벌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 그죠? 정치적 이득,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겠죠. 그리고 그 부시 대통령에게 전쟁을 부추기는 뭐 여러 가지 석유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무기를 판매하려는 무기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여러 가지 이권들이 다 개입이 돼 있었겠죠. 자, 어떤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특정한 정치적 사건만을 그냥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레비나스고, 그 워드웨이는 자, 이 삼각형에서 A, B, C가 있을 때 이 C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맥락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회적 책임, 윤리의식, 사회적 정의, 공정성, 뭐 요즘 공정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이런 게 다 이 C 지점의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비나스가 철학자 중에서는 더군다나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중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진 것보다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레비나스의 말하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자기 이론에 재구성하잖아요. 언어 이론에. 이것도 주장하기입니까? 말하기라고 하는 그 용어 대신에 주장하기라는 용어로 이 말하기를 여기다 재구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도 이 속에 재배치하고 있지만 주장하기는 주장된 것보다 뭐예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누가?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레비나스의 개념을 자기 이론에 끌어들여서 자기식으로 다시 재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현대 논증의 수사학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이성의 수사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논증 이론의 재구성이 아니라 논증 행위 이론의 재구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행위. 논증 이론 그러면 명사잖아요. 논증 이론이 아닙니다. 논증 행위 이론이에요. 스피치 액트 할 때 액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액트 혹은 행위라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말하기 개념. 말하기를 연구하는 것은 이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느 행위를 했을 때, 그 배경과 배후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까지도, 그래서 의도도 다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행위자의 의도까지 고려하는 것. 이게 논증의 수사학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수사학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줄어드는 수사학, 다시 옛날 처음 했던 공부로 다시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게 해요? 제라르 주네트가 원래 옛날 수사학은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의 연속적인 종합학문이었는데 수사학의 전개 과정에서 줄어들어서 표현 분야로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도 뭡니까?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뭐예요? 이 말하기, 주장하기를 회복하는 것, 말해진 것, 주장된 것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와 주장하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수사학의 전통으로 따지면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라는 종합학문 속에서 표현으로만 줄어드는 것을 여기 말해진 것, 주장된 것만을 연구하는 것은 요거에 속하겠죠. 다시 이걸 회복한다. 주장하기, 말하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걸 다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을 하게 됐는지까지도. 물론 완전히 이 주장하기, 말하기하고 이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하고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것들은 뭐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뭐 하버마스도 공부하고 데리다도 공부하고 데카르트도 공부하고 뭐 여기 레미나스도 공부하고 뭐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딘가에서 다 통한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레비나스의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말해진 것에 의해 폐쇄된 말하기. 폐쇄됐다는 것은 그죠?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해진 것만 중시하는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임스 크로스하이트는 이렇게 보는 거죠. 주장된 것보다 주장하기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스탠리 카벨의 승인. 자, 이걸 나중에 이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옆으로 자꾸 세면 진도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윤리적 현실성. 윤리성을 중시한다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장하기 이론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동기, 여기 동기 나오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원인, 배경, 배후, 이게 다 동기, 의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현대 학문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의도, 동기, 배경, 배후는 예외로 했던 거예요. 예외라기보다는 열외, 가로 밖으로, 가로 안에 넣어버리고. 대표적인 게 과학적인 탐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도 윤리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객관적 사실보다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것과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윤리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그래서 주장하는 행위, 주장하기의 윤리적 측면에 주목한다. 그 다음에 질문하기. 그 다음에 갈등. 그죠? 그 다음에 청중.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 이론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론과 개념들이 다 여기에 접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젠더까지 여기 나오죠. 젠더. 요즘 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젠더 문제까지도 이데올로기나 젠더 문제까지도 여기 포함을 시켜서 탐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크게 이 첫 번째 단원에 대한 공부로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지우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단원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논정의 수사. 우리가 이미 이 일부 1장에서 공부한 내용인데 이제 더 이걸 확대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두 번째 공부 범위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봅시다. 현대문학 비평과 논정의 수사. 자, 교재가 있는 사람은 140쪽입니다. 일장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정의 수사과 문학 비평을 접목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사학의 연구 영역 중 문체의 수사학, 여기 나오죠? 문체의 수사학. 현대 수사학의 큰 두 가지 방향이, 두 가지 흐름이, 하나는 문체의 수사학, 두 번째는 논정의 수사학. 이 문체의 수사학은 오래된 주류이기도 하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죠. 왜? 제라르 주네트가 줄어드는 수사학이라고 말했을 때 이미 이 문체의 수사학이 중심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편중돼 왔지만 논정의 수사학이라는 것이 새롭게 현대 수사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논정의 수사학에 해당하는 현대 수사학의 성과 중에서 출발점에 있는 것은 바로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베티타카의 신수사학. 언제? 1958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이게 스티븐 툴민이에요. 내가 아까 잠깐 소개했죠.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책이 나온 연도도 1958년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특이한 예인데, 카인 페렐만은 벨기에 법 철학자고 스티븐 툴민은 영국의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거나 서로 교류가 있었거나 짜고 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우연찮게 1958년이란 같은 해에 이 두 권의 책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권의 공통점은 현대 논정의 수사학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크게 보면 논정의 수사학의 범주에 해당되고, 그래서 누굽니까?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이 두 권의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종합합니다. 종합하면서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권을 같이 비교해 볼, 두 권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툴미는 카인 페렐만은 법의학자라 그랬죠. 법의학자. 법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 단순히 인문학의 영역만 존재하지 않고 사회가 심지어는 의학이란 거 알죠? 의학은 우리 지금 학문 체계로 보면은 인문학도 아니고 사회과학도 아니고 자연과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속하는 의학에서도 수사학이 중요한 지금 학문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학 수사학이죠. 의학에도 수사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수사학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법, 그 다음에 정치입니다. 정치 영역하고 법학 영역. 대표적으로 법정에서 이 수사학이 첨예하게 현실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인 페렐만이 법 철학자 혹은 법의학자였다는 것이 그걸 잘 알려주죠. 스티븐 툴민은 언어학자입니다. 스티븐 툴민의 스승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영국의 비트겐슈타인, 현대 화형론의 아버지죠. 비트겐슈타인 유명하잖아요. 그의 제자 스티븐 툴민이 바로 화형론적 관점에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의 성격은 상당히 다른데 이 두 책이 현대 논정의 수사학의 중요한 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 두 논정 이론을 검토하고 이들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개성하고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바로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이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논문은 이 세 권의 책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식으로 이 논문이 전개됩니다. 자, 이 장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중복됩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수사학의 기본적 개념이 수사학의 기본적 개념과 역사적 전개가 크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여기서 나옵니다.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 또 나오죠. 문체 다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래서 이것은 복습에 해당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페렐만과 툴민의 두 권의 책에 대한 공부로 넘어갑니다. 왜 부활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사실은 전통 수사학에서 이미 이런 논정 이론이라고 할까요? 의사소통 이론, 설득의 수사학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이것이 줄어들어 왔다가, 그래서 문체 수사학이 주류를 이루다가 이걸 다시 부활시켰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논정의 수사학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수사학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신수사 논정행위 이론. 부제목이 바로 논정행위 이론입니다. 그리고 58년에 나왔죠. 스티븐 툴민의 논정의 용도. 이것도 58년에 나왔죠.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두 권의 책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제 한 권씩 살펴보는 시기 되겠습니다. 사실은 혼자 쓴 게 아닌데 그래도 페렐만이 대표 저자이기 때문에 페렐만의 수사, 신수사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브리셀은 벨기에 브리셀 대학의 법철학 교수입니다. 카인 페렐만이.
여기 나오죠. 아주 대표적으로 이 신수사학이 제시했던 획기적인 이론은 바로 청중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없던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청중 이론이다. 진리의 주체가 말하는 사람이라고만 그동안 생각하고 학문을 해왔는데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럴듯한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페렐만의 신수사학이라는 책. 그래서 여기 청중이론 다시 한번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모든 논의가 청중을 조건으로 전개된다. 그 다음에 심리적 조건, 사회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된다. 자, 형식 논리학에서 수사적 논리학으로 전환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을 이루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게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개념인데 수사학의 아주 기초 개념이죠. 그래서 이 용어가 나오면 우리 수강생들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로고스죠. 이것은 논리적인, 인간의 언어가 논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뭐예요? 전달이 되어야 어떻게 되죠?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특성 중에, 속성 중에서 첫 번째, 로고스. 두 번째, 수사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파토스. 파토스는 감성적인 부분, 혹은 감정적인 부분, 혹은 정념, 요즘으로 따지면 감흥,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을 파토스. 자, 이것도 정치적인 혹은 법정 연설, 정치 연설에서 자꾸 예를 들면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역시 선거가 정치의 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사람의 정책 그 사람이 연설하는 걸 듣고 유권자들이 어디에 표를 던집니까? 그 사람의 정책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건 로고스입니다.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로고스에 기대어서, 로고스에 의지해서 정책 연설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거겠죠. 그런데 그것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거에는 그래서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는 데는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까지 뭐예요? 어필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어떤 행사 같은 데서 눈물을 보인다든지, 예를 들면요, 어떤 자선 사업에 기부를 한다든지, 물론 그게 반드시 파토스, 로고스가 아니라 파토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파토스적인 부분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후보가 외모가 호감을 주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주기 때문에 표를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죠. 그것도 인간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런 것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사학이 아닌 학문에서는 그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죠? 그건 객관적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수사학에서는 그런 것까지, 즉 로고스뿐만 아니라 파토스도 고려한다는 것이고요. 에토스는 한 시대, 역사적 시기를 지배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기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예를 들면 국가적인 어떤 의무감을 다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도덕적 어떤 비난이 쏟아져서 거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어떤 윤리성,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거 많이 작용하죠. 우리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에토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수사학에서는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말한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재해석하면서 누가 신수사학의 저자들이요. 자, 이제 조금 넘어갔습니다. 여기 나오죠? 페렐만과 티테카의 공저, 신수사학, 논정행위 이론은 형이상학에 대한 반응이자 대안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데카르트적 진리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죠. 데카르트적 논리 개념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3세기 동안 서구 철학에 흔적을 남겨온 데카르트에 기인하는 이성 및 추론의 개념과 단절한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식 명정성이나 논리와는 달리 비형식 논리, 논정 논리. 그래서 아까 한번 언급했던 롤랑 바르트라든지 제라르 주네트에 의해서 주도된 일반 수사학 연구가 고대 수사학이 아닌 17세기에 재해석된 고전주의 수사학의 연장선에 있다. 이것도 페렐만이. 그러니까 페렐만은 오히려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고전주의 수사학이 아니라 고대 수사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을 다시 그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수사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라르 주네트가 말했던 그 줄어드는 수사학에 대한 뭐예요? 에 의해서 묻혔던, 그죠? 수사학의 전통을 다시 회복하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회복하자. 이런 의도가 이 책에 있다. 그래서 뭐 법철학자니까 법학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사용이 논리적 논정이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견들, 그 다음에 대화적 추론의 영역에서 분석적 추론의 규칙들. 그래서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청중입니다. 가장 핵심은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청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페렐만과 티테카의 신수사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뭐의 원조가 됩니까? 제임스 크로스하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의 원조가 되고 이 책에 다 그것이 뭐예요? 개성이 되고 뭐예요? 재구성이 되고 집대성되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페렐만의 이런 업적들이 다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중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청중은 화자가 자신의 논정으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예를 한번 들었죠. 법정에서는 누가 청중이라고요? 지금 주장하기, 질문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그냥 법정에도 청중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청중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뭔가 하면 판단하는 사람 혹은 판정하는 사람. 청중은 그러니까 법정에서 청중은 참석해서 그 청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청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판사나 배심원을 청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용어하고 이 논정의 수사학의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때 청중은 뭡니까? 주장하기, 질문하기, 갈등을 판정하는 사람 혹은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어찌 보면 그 청중석에 청중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판정하는 사람입니다. 제시하는 의견의 청중이 동의하도록 이끄는 추론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청중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 청중도 있고 특정 청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중도 이제 유형을 나누는 거죠. 보편 청중은 전체, 우리 수학에서 집합론으로 따지면 부분과 전체 할 때 전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편 청중과 특정 청중입니다. 그러면 보편 청중은 이제 집합론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이고요. 특정 청중은 부분 집합인데 어떤 수사학적 언어 행위가 이루어질 때 보편 청중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자, 청중은 유권자가 청중이라 그랬잖아요. 보편 청중을 뭡니까? 염두에 두고 정치 연설을 해야 됩니다. 특정 청중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정치 연설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특정 청중에게만 표를 받고 다른 보편 청중에게는 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편 청중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보편 청중은 전체성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언어 행위 혹은 주장하기와 질문하기와 이 갈등은 항상 그 청중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생회 선거를 한다고 칠 때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를 한다. 그러면 보편 청중은 문과대학 모든 재학생이 다 포함되죠. 국문과나 영문과나 일문과나 포함해서 철학과까지 다 포함한 문과대학 모든 학생들이 보편 청중입니다. 그런데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선거를 한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뽑는다. 그럴 때는 국어국문학과에 소속된 재학생만 보편 청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보편 청중, 특정 청중은 처음부터 규정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사안마다, 케이스마다 보편 청중은 새롭게 설정되고 특정 청중이 새롭게 설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서는 보편 청중이었다가 어떤 다른 사안에서는 특정 청중으로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는 것이고 항상 특정 청중보다는 보편 청중을 뭡니까? 추구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언어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장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청중 이론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나옵니다. 보편 청중에게 이야기할 때 논증은 가장 엄격해진다. 엄격해진다는 것은 보편성에 다가간다는 겁니다. 특정 청중에게만 뭡니까? 인정받는 그런 언어 행위가 아니라 보편 청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언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화자가 어떤 의도로 청자에게 이야기하여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자, 이것이 수사학의 기본 관심입니다. 효과를 미쳐야 된다. 정치인이 정치 연설을 하거나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것은 청중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청중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이 페렐만과 티테카의 이 신수사학이라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지식 체계와 학문은 화자 중심이었는데 청중 중심으로 이 가치관을 바꾼 것이 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인 범주들이 나옵니다. 페렐만은 4개의 논증 기술을 구분해서 이런 유형을 만들어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략 3단 논법과 준논리적 논증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리적 비형식 논리학에 해당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거 구체적인 것들이 다 중요하기보다는 신수사학이라는 이 책에서 어떤 것이 강조되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이 책의 의미를 혹은 의의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좀 도움이 되는 책이 이 책입니다. 미에치슬라브 마넬리라는 사람이 이 페렐만의 신수수학을 연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이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이 책입니다. 미에치슬라브 마넬리가 쓴 책이고 번역하신 분은 손장근 교수, 김상희 교수인데 바로 페렐만의 신수수학이라는 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도 고려대 출판부 수수학 종서로 이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렐만과 티테카의 신수수학은 번역이 안 됐지만 이 신수수학을 연구한 미에치슬라브 마넬리의 책은 번역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페렐만의 신수수학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고려대 출판부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저자가 신수수학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내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페렐만의 신수수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수학을 해겔 철학으로 지향, 이게 이제 해겔 용어죠. 변증법의 용어죠. 지향한다. 아우프 헤벤. 이게 명사는 아우프 헤붕입니다. 동사는 아우프 헤벤이고 명사는 아우프 헤붕입니다. 지향. 이게 이제 철학 용어이고 변증법의 핵심 용어죠. 지향,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과 다르죠. 지향은 변증법의 기본 개념인 정반합의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해겔 철학으로 지향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보는 신수사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페렐만 이론은 청중이론과 다원주의. 왜 다원주의가 될까요? 청중이 참 거짓을 판정한다고 생각하면,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카르트적 진리는 듣는 사람, 즉 청중이 듣기 이전에 이미 참 거짓이 판명되거든요. 그걸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누가? 페렐만과 티테카가요. 그러니까 청중이 진리를 판단한다, 참 거짓을 판단한다는 것은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을 무너뜨린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진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은 참이 되고 어떤 경우에 거짓이 될까요? 즉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는 것만 있지 참 거짓적 진리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또 역시 우리 현실에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정치 연설이든 법정 연설이든 그것은 100% 진리로 판정이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로. 10명의 배심원 중에서 6명이 그리고 7명의 대법관 중에서 4명만 그죠? 동의하면 같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혹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 현실은 그러한 의사소통의 기준과 판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적 진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청중의 그리고 다원주의, 그래서 다원주의가 됩니다. 객관적 진리, 절대적 진리에 대한 부정입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청중. 그래서 무능한 청중도 있고 전문적인 청중까지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배심원으로 전문가만 부를까요? 어떤 사건을 지금 판정하기 위해서, 그죠?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있는 데서 배심원을 누굴 고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평가위원을 누구로 선정하느냐가 상당히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만, 그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부르는, 상식을 가진 일반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청중은 무능한 청중도 있고 전문적인 청중도 다 포괄한다는 겁니다. 다원주의는 타협, 동화, 종합을 통해. 그리고 사실과 진리에 대한 개념을 갖는 논정 이론이 변증법적이다.
해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철학자인 페렐만은 사회적, 정치적 영역의 테마인 정의, 여기 나오죠? 내가 여러 번 지금 이 A, B, C 꼭지점 중에서 C 위치에 있는 이 논정의 수사학도 C 위치에 있는데 이 C 위치에 있는 이 철학적 사고들은 대부분 사회적 정의에 강조점을 둔다. 혹은 사회적 책임감, 윤리성 이런 데 강조점을 둔다. 그랬죠? 자,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여기 나옵니다. 특정 청중과 보편 청중. 청중을 페렐만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특정 청중이 있고 보편 청중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보편 청중일 수도 있고 특정 청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자기가 속한 뭐예요? 성별, 지역, 그죠? 출신 학교, 그죠? 그리고 계급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특정 청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프로야구 경기를 응원하는 사람이 보편 청중일까요? 대부분 특정 청중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특정한 프로야구팀을 응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작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서 정치 현실이든 법정 현실이든 스포츠든 학문이든 어떻게 보면 이 보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왜 보편 청중 개념을 설정하는 걸까요? 누구나 특정 청중일 수밖에 없는데 왜 페렐만은 보편 청중을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언어 행위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실제로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 완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그건 절대 개념이니까. 극한 개념이니까. 그러나 보편 청중 개념을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한계인 특정 청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특정 청중이 있기 때문에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노력 속에서만 인간의 언어 행위는 차이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근접할 수 있겠어요? 합의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청중 개념하고 합의라고 하는 목표 지점이 상당히 서로 상통합니다. 정치인이든 법정이든 법정에서 판정도 그죠? 판사와 배심원들의 판정도 100%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가서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죠. 2심에서 판정이 3심 대부분에 가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정하는 것, 배심원이 판정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고, 그러한 인간의 현실을 반영한 학문은 사실은 그전에는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을 가지고는 반영이 안 됐던 거죠. 수사학은 학문 중에서 가장 실용 학문이고 현실에 밀착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 개념을 거부하고 그래도 뭐에 도달해야 돼요? 차이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특정 청중이 아니라 보편 청중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논정 연구는 성공한 대화의 철학과 사회적 합의, 여기 나오죠? 사회적 합의. 이 합의가 중요하다. 보편 청중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리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카인 페렐만의 신수사학이 가진 중요한 특징은 이제 논정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논정의 척도는 영원히 현존하는 사물들의 본질, 이게 바로 데카르트적 진리입니다. 여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현존하는 사물들의 본질 혹은 시간을 초월하는 논리적인 기준, 이게 바로 진리,
진리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위, 논정행위의 목표는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이 바로 청중입니다. 청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청중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그러니까 논정의 수사학의 기초는 청중입니다. 어떤 청중을 지금 보편 청중으로 설정하고 내가 호소를 해서 내 주장을 설득시켜야 되는가가 지금 논정을 하는 혹은 언어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면 보편 청중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되겠고요. 요즘 그 보편 청중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를 어디까지 보편 청중으로 설정하는가가 정치권에서 굉장한 논쟁점이 되죠. 그래서 해외 국민들 그리고 연령대를 어디까지 19세까지 낮추느냐, 18세부터 하느냐, 20세 이게 다 뭐를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정치권에서. 법정 연설에서도 보편 청중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판사로 이 사건을 맡느냐도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배심원으로 초대해서 이 판정을 하는가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스포츠에서도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청중이 있습니다. 이때 청중은 아까도 얘기했죠.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심판관이 누가 될까요?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청중 이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사실은 100% 진리에 가까운 기준은 없습니다. 그때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청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아직 여기 페렐만과 티테카의 신수학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